왜 조금 불었어? 다 부르고. 템이 1학기 중간고사 때 기회 웃음이 많았었네. 너무 좋아요. 웃음이 많았었어. 잘 웃지 않았었는데 원래.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점심 약속이 있어서 밥을 못 먹었거든. 밥을 먹다가 멀리 가서 먹고 왔어. 무려 서울까지 가서 먹고 왔단 말이야. 뭐 먹을게? 아니 서울까지 가서 햄버거를 왜 먹어? 걸어가면 먹기 있는데 햄버거를 왜 먹냐고. 서울까지 가서 매운 거. 오, 매운 거? 아니었어. 빨간 거. 빨간 거요? 김치 맛있겠다. 근데 엊그제 먹었어 그건. 멀리 갔어. 신촌까지 가서 먹었어. 신촌에 막 유명한 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걔 신촌에 가게 된 거야. 신촌의 명물은 연세대학교죠. 거기에 이석덕 생면 파스타라고 이석덕 씨가 이름을 걸고 하는 파스타집이 있어. 석덕 씨가 하는 파스타집이야. 네. 이름이 진짜 그냥 거기 딱 가면 간판에 이석덕 생면 파스타라고 저기 써있단 말이야. 근데 파스타가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건 다 겉면이거든? 그 파는 거 있잖아. 건조해서 불려서 해야 되나? 근데 얘는 진짜 생면인 거야. 그 자리에서 뽑아서 건조해서 먹는 거란 말이야. 불려가지고. 그래서 맛있는데 가격이 되게 저렴해. 옛날에는 거의 막 한 접시에 3,000원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먹었어.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파스타를 시킬 때는 법칙이 있어. 2명 이상이 먹잖아? 빨간색 하나, 하얀색 하나 시켜야 돼. 3명이서 먹으면 동시에 추가해야 되고, 로제 같은 거. 근데 오늘은 그 불문율을 깨고 빨간색을 2개를 시켰어. 그래서 토마토 라자냐 하나랑 라보라고 해서 라보 고기 볶은 거랑 토마토를 섞는 게 있거든? 그거 하나 시켰어. 근데 여기가 음식을 참 잘한단 말이야. 왜냐면 이석덕 씨가 이름을 걸고 하는 곳인데 맛있어야 돼. 진짜 오래됐어. 맛있어야 되는데 먹었는데 이게 파스타가 소스가 진짜 많이 나와. 소스가 진짜 만드나봐. 묽은 소스가 아니고 덩어리가 있는 소스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오만하게 포크로 푼 거야. 포크로 이렇게 면을 집으면서 파스타 소스도 같이 이렇게 펐다? 근데 내 입으로 들어오기 전에 추락한 거야. 이게 그 소스가. 근데 흰색 옷을 입었잖아. 그래서 그대로 내 옷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옷에 묻어있거든? 닦긴 닦았는데 지워지겠지? 좀 아까보다는 옅어지긴 했어, 색깔이. 그래서 아무튼 슬펐어. 그래서 맛있게 먹긴 했는데 이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슬프고 빨래하기 싫고 그러네요. 그래서 원래 빨간색 그 약간 고추기름 같은 거, 김치 같은 거 빨간색 그런 게 옷에 묻으면은 햇빛에 비추면 없어지는 거 알아? 근데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거든?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해가 잘 되는 곳에 그 옷을 놓쳐라? 사라져. 그럼 그 무늬가. 놀랍죠? 그래서 그 1인용 그릇 중에 흰색 그릇에 마라탕 같은 거 먹잖아. 그러면은 그게 아무리 세워봐도 안 좋아진단 말이야, 빨간색이. 근데 그거를 햇빛에 놔두면 한 이틀? 하루만 지나면 하얘져, 다시 원래대로. 원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기름을 증발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원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옷을 햇빛에 말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별로 축축해진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활용을 하시라고 나중에. 그래서 오늘은 고려가요를 말릴 것 같은데 봐야지 어쩌겠네, 그죠? 그래서 고려가요 지금 우리가 일요일 흥진고 수업에서 한 바퀴를 끝내셨는데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별로 어렵진 않았는데 여기가 또 지금 보니까 오늘 목요일 수업, 흥진고 목요일 수업은 태초의 흥진고 아이들이 모두 들어있는 수업이에요. 여기 지금 태초의 흥진고 아이들 3월부터 흥진고에 시작을 함께 했던 아이들이 모두 목요일에 와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목요일이 근본 수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흥진고에 청산여고 들어가기 전에 고려가요라는 발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들어가 봅시다. 고려가요. 자, 우리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고전시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고려가요에 대한 정보를 꽤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습을 잘했다면 기억이 모르면 알 거고요. 복습을 안 했다면 대답할 수가 없겠죠. 자, 고려가요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당연히 고려시대 때에 불리던 가요를 모두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시대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500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시기 내내 불렸던 모든 민중들의 가요
경기체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우리가 보통 고려가요라고 한다면은 작자 미상의 노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을 좀 가볍게 볼 건데요.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작자 미상이 많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민간에서부터 전승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전승이라는 건 전달되고 승계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500년 내내 모든 사람들이 불렀다는 뜻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봐. 이때 민간인들은 당연히 어때? 우리 글을 알아볼라? 왜? 그치, 한글이 없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만 있을 수 없었어? 우리말은 있었지. 근데 그걸 기록하는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뭘 써야 돼? 한자. 그치? 한자를 써야 한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일반 사람들, 서민들이 한자를 알 리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대를 이어서 전승을 하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죠? 구비전승. 그치? 북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오는 구비전승만이 고려가요를 500년 동안 있게 해주는 힘이었다. 이어가게 해주는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엄마에게서 딸에게 또 할머니에게서 엄마에게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기록 없이 전해주는 거를 구비전승, 구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비전승을 한다는 건 우리 할머니가 그 노래를 싹 다 외워서 엄마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엄마가 그 노래를 싹 다 외워서 자식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려면은 이 구비전승의 노래는 필연적으로 잘 외워져야 해. 그쵸? 그러려면 뭘 해야 하는 거죠? 그치? 반복이 들어가야 돼. 누구든지 쉽게 외우고 따라하려면은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반복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려가요는 특히 이 반복이 규칙적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거를 후렴구 혹은 여음구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했었죠. 그래서 후렴구라는 거는 한 줄을 온전히 차지하는 구절인 거야. 그래서 얘는 한 줄짜리에 반복되는 구절인 거고요. 여음구는 한 줄까지는 아니야. 보통 한 줄의 끝에 짧게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였어. 우리 이거를 보통 한 어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띄어쓰기 단위인 거죠. 그래서 보통 줄 단위로 들어가는 거는 후렴구 한 단어, 한 어절 단위로 들어가는 거라면은 보통 여음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자주 반복해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전승을 쉽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내용이 많이 있으면은 외우기가 쉬워 어려워? 외우기가 당연히 어렵겠지.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후렴구 여음구 부분에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가사에 내용과 무관한 것들이 뭐한다?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뭐 주제랑도 당연히 무관, 화자의 정서랑도 무관, 그리고 뭐 어떤 특정 단어의 의미와도 무관. 어쨌든 내용, 의미라는 게 담기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고려가요의 후렴구, 여음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반복의 목적은 단순히 뭐다? 단순히 재밌으라고 하는 거다. 리듬 잘 타라고 하는 거고요. 재밌으라고 하는 게 이 후렴구, 여음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내용과 무관하고요. 그냥 흥얼거리는 부분, 즉 악기 소리를 따라하거나 무의미한 구절의 반복인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라고 했어? 현대로 치면 기억나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나온 노래. 그치? 샤이니의 인딩동이라는 노래의 후렴구를 지금까지만 떠올리시면 돼. 시험 기간에 떠올리지 마시고 역시나 의미가 없는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외우기가 쉬워. 그래서 손을 금지곡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신나고 재밌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만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구절되려면은 단순히 반복만 많으면 안 되고요. 내용에는 특징이 있어야 돼. 내용상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하니? 내가 한 번 듣고 싹 외워야 돼. 그럼 당연히 내 얘기 같아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수학생이
갑자기 막 공식 얘기를 엄청나게 해. 여러분도 외울 수 있어 없어? 그거? 없지. 근데 수학생이 갑자기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랑 싸운 얘기를 해. 그러면 한 번에 외워 안 거? 보통 한 번에 외워요. 수학생 고등학생 때 쌤이랑 싸웠대 이러면서.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나랑 연관이 있거나 공감이 가거나 재미있는 내용은 누구나 쉽게 한 번에 외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요의 내용도 마찬가지야. 누구나 쉽게 외우게 하려면은 공감이 잘 가는 일상적인 소재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뭐해? 사람들이 쉽게 외우고 따라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재밌는 거잖아. 나랑 상관없는 임금 노래하면 뭐해? 그치? 전혀 안 외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제일 많다고 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모두 똑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이 뭐라고 했어? 사랑하고 이별하는 거, 그치? 지금도 대부분의 논란들은 다 사랑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별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의 일상, 오늘도 시어머니와 싸웠다, 오늘도 남편이랑 싸웠다 이런 얘기들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걸 차지하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 사랑과 이별과 관련된 주제를 남녀상열지사라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게 뭐야? 남녀가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열애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 그치? 남녀 간의 러브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가요는 남녀상열지사의 내용이 매우 많은 그런 가요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고려가요가요, 만약에 영원히 구비전승이 돼. 그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근데 얘가 지금 교과서에 남아있다라는 거는 누군가 이걸 분명 한글로 기록을 했다는 뜻이야, 그치? 이게 언제쯤 해줬을까요, 최소? 한글로 기록된 건 최소 언제예요? 조선, 그치? 1400년대 이후, 15세기 이후로 해야 되지?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민간에서 전승이 되다가 언제쯤 조선쯤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뭐가 돼? 한글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계속 1에서 2부로 전달됐었는데, 자, 그런데 얘가 하필이면 어디에 기록이 됐냐? 단순히 민중들이 재밌게 부르는 거에서 멈췄다면 기록이 안 됐을 거야.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병적으로 기록에 집착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한국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한국사는 고려까지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조선만 들어가면 왕별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 그거 왜 그런 거야? 기록이 진짜 많아. 조선왕조실록도 있고 뭐 승정원 얘기도 있고 온갖 사람들, 왕궁 사람들의, 황실 사람들의 온갖 이야기가 다 적혀있어. 하다못해 오늘은 왕이 화장실에서 무슨 색의 무언가를 했는지까지 다 적혀있단 말이야.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왕이 행차할 때 부르는 노래 당연히 기록하겠어, 안 했어? 무조건 기록하지. 왕이 하는 모든 행사는 싹 다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려가요는 당연히 조선시대 임금의 상과 관련된 노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민간에서 전승됐던 것들이 조선으로 와서는 궁중으로 편입됐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궁중악을 정리하는 그 문서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고려가요가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민간에서 전승된 거는 어디까지나 고려 때의 이야기야. 그럼 궁중으로 편입된 건 언제야? 조선이야. 왕과 함께하는 연회에서 노래를 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재밌으니까. 근데 아무 노래나 막 지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부르도록 끌고 들어와서 살짝 개선을 하는 식으로 알맞게 적어준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가 구비 전승이라고 하지 않고요, 한글로 기록을 하는 건데 아무거나 막 기록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쓰고 싶은 것들을 채집해서 기록한다라고 해서 채록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한글로. 그쵸? 자,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고려시대의 고려가요라는 거는 남녀 사결
지금과 거의 다를 바 없이 개방적인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방적인 사회에서 하는 노래는 보통 뭐겠어? 보통 지금으로 치면 19금 딱지가 붙는 그런 힙합 같은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거를 우리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왕 앞에서 공연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그러니까 고르고 골라서 뭐 하는 거야? 채집을 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뭐 해야 돼? 반드시 검열을 좀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검열해서 남은 것들이 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고려가요의 목록인 겁니다. 그쵸? 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우리 왕 앞에서 연주하기 너무 부끄럽다. 우린 유교사회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것들은 전부 삭제되고 검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궁중 편입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삭제되거나 수정되거나 또는 다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네, 뭘 추가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좀 왕 앞에서 하기 좀 그런 것들 아예 싹 다 지우거나 아니면 단어 몇 개만 좀 고쳐보거나 아니면 아예 새롭게 만들어서 붙여넣거나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버전은 이미 한번 검열이 된 버전이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뭐가 삭제되고 수정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걸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려시대에서 온 사람인 거죠.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이거야. 뭐가 추가되었는지 뿐이야. 왜냐? 특이한. 이는 너무나도 내용상으로 이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질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수상해. 갑자기 남녀가 사랑하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임금 얘기해. 갑자기 태평천하 얘기해. 누가 봐도 수상하죠. 그래서 내용과 전체 내용과 이질적인 부분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 걔는 궁중 편입 과정에서 조선시대에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 특징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내용상의 재미있는 특징을 봤으니까요. 형식상의 특징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형식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 부연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연을 나눠준다는 뜻이야. 자, 이 형식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아무래도 우리가 구정을 하다 보면 할머니 때에서 엄마 때로 내려와. 그럼 엄마를 부르겠지, 처음에. 그런데 부르다 보니까 뭔가 더 붙여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비슷한 내용의 가사를 자꾸 덧붙이기 시작해. 그러면 점점 더 쌓이고 쌓이고 쌓이겠죠. 누적되는 거야. 그래서 세대마다 누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아예 연을 나누는 느낌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 구전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쵸? 이 부분은 제가 부는 거, 이 부분은 내가 부는 거, 이 부분은 얘가 부는 거 이런 느낌으로 나누다 보니까 당연히 연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분연 그리고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후렴구랑 영구를 넣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렴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산음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음보라는 거는 걸음걸이에 맞춰 부르는 거라고 했지. 내가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얼마만큼 뱉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산음보라는 건 내가 세 박자로 리듬을 타면서 끊어읽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잘 볼게요. 우리 산음보랑 분연체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후렴구, 영구 얘네들은 고려 가요에서만 보이는 특징입니다. 왜냐? 조선시대 때는 상보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고려 이전에는 우리들로 쓰인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음보를 따질 수가 없었어. 한자는 음보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분연체도 마찬가지. 이 전과 후에는 전부 다 연을 나누는 걸 안 했습니다. 현대 가서 생기는 거는 유일한 특징이고요. 후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산분후는 여러분들이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형식적 특징으로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고려를 제외하고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전시가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실게요.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거 별로 없죠? 없을걸? 왜냐면 한 번 더 들었으니까.
자, 어려운 거 없으시면은 이제 작품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은 청산별곡인데요. 하필이면 청산별곡 하셨어요? 왜 하필 청산별곡일까요? 제가 이거를 여름에도 설명하면서 청산별곡이 제일 별로라고 했어. 뭔가 그럴싸한 특징도 잘 안 드러났고요. 좀 전형적인 느낌도 안 드는 내용상으로. 그리고 해설도 이견이 많다고 했잖아. 다양한 해석이 많다고. 그런 전 이유로 제일 별로인 작품이라는데 하필이면 이게 여러분의 교과서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자, 그래서 이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고려가요입니다. 자, 고려가요라는 건 무슨 말이야? 형식상으로 3분 후 챙겨야 한다는 뜻이야. 산음보, 그리고 분연체, 그리고 후렴구 이 세 가지는 형식상으로 무조건 챙겨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내용상으로는 뭘 떠올려야 돼?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공감이 잘 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작품으로 한 연씩 끊어서 같이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년부터 같이 볼게요. 자, 1년 보시면은 이미 익숙한 내용이죠. 사월이 났다. 청산에 사월이 났다. 이 구절이 나오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해야 하는 건 뭐야? 해석이지. 자, 사월이 났다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일단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얘가 지금 청산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 직관적인 해석이죠. 우리가 1년에서 첫 번째로 잡을 수 있는 해석은 살고 싶어라 입니다. 이건 뭐예요? 화자의 소망이죠. 살고 싶어라. 자, 그런데 이것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작품은 유난히 해석이 많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식으로 해석이 돼. 그래서 살고 싶어라 말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도 가능합니다.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건 뭐예요? 내가 옛날에 살 기회가 있었는데 안 산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보통 첫 번째랑 같이 묶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뭘까요? 뭘까? 살고 싶은 소망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거야. 살리다, 의지예요. 반드시 살고 말겠다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후회와 앞으로 좀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이나 의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해석이든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봐봐 얘들아. 살고 싶다 혹은 여기에 살고 말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여기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살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로 여기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금 어때? 화자는 현재 청산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산은 어때? 화자가 현재 살고 있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니면 살고 싶다라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상향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네. 아직 여기 안 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거랑 반대되는 건 뭐예요? 화자의 현재 상황인 거죠. 현재는 뭐예요? 지금 화자는? 현재는 여기 없으니까 청산이라는 자연이라는 뭐가 있어야 돼? 속세가 나와야겠지. 그렇지? 이게 지금 화자의 현재 상황입니다. 화자는 현재 청산이 아닌 속세에 살고 있고요. 여기에 불만족하기 때문에 청산이라는 이상을 바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세 가지 중 어떤 해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공통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머리랑 다래는 먹고 청산에 사월이 났다. 머리랑 다래네요. 머루랑 달래 이겁니다. 자, 이건 내가 애써서 농사를 짓고 바꾸어서 배불게 먹는 게 아니야.
이건 지금 내가 이 산에서 청산에서 돌아다니면서 따서 먹는 것들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니까 소박하게 먹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에는 멍과 달래라는 애들이 있고 얘는 어때? 내가 욕심내서 겨우겨우 길러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면 먹고 이러면서 소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에 살면서 이런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 욕심 없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청산에 속하는 거니까 동그라미를 표시하셔야겠네. 자, 일단 얄리얄리 얄라서 얄라리얄라 누가 봐도 후렴구 전혀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매 연마다 반복이 되고 있죠. 후렴구 얄리얄리 얄라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후렴구의 대표적인 특징을 좀 찾아보자. 후렴구는 일단 첫 번째로 어때?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내용과 무관하냐. 그치? 내용과 무관하나. 대신에 내용과 무관한 대신에 기능은 뭐야? 반복되면서 재밌게 만들어줘야 돼. 그치? 그래서 반복되면서 운율을 만들어주고요. 흥취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후렴구의 기본적인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요 구절의 후렴구는 또 재밌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얄리얄리 얄랑성이란 말이 나오지. 우리 이 구절을 후렴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의문을 지금 한번 봐봐. 이응, 리을, 모음 거의 이거밖에 안 쓰여. 이거 대표적으로 무슨 소리 얘들아? 음원체계표를 떠올리면 그치 울림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울림소리를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울림소리는 말 그대로 내가 말을 할 때 계속 내 안에서 울려가는 코가 울려가는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을 줘요. 가볍고 경쾌한 느낌과 가벼운 경쾌함의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왕 반복할 구절이라는 이런 가볍고 경쾌한 의문을 활용해서 뭐한다? 음악적인 효과를 높이고 싶었던 거야. 가벼울수록 조금 더 이등감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시 작가 중에 본명이 정식인 사람이 있어. 김정식. 이런 이름이야. 누가 봐도 이름부터 딱딱하죠. 근데 이 사람의 작품은 되게 작은 얘기를 많이 해요. 모라니 피까지는 아니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이런 식으로 되게 동시같이 예쁜 시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작가 이름이 정식이면은 약간 느낌이 비슷해 안 비슷해? 안 비슷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작품을 쓸 때 이름을 바꿔. 영랑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김영랑이라고 바꿉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울림적으로 본능적으로 가벼움과 경쾌함,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정식이란 나의 이름보다는 영랑이라는 이름이 내지에 좀 더 잘 어울리겠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음악적인 효과를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연으로 한번 갈게요. 울어라 울어라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해석이 슬프게도 하나가 아닙니다. 자, 울어라 울어라 여기 나오는 순간 일단은 우리가 머릿속에 명령이 하나 떠올라야 되는 거죠. 울어라 그냥 울라고 하는 거야 새한테. 자, 그리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해석은 울어라 라는 명령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해석은 뭐예요? 명령 말고 조금 더 부드럽게 우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울어라 말고 우는구나 라는 영탄의 표현 역시 가능하다. 왜냐? 영탄형 어미니까. 이 두 가지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공통점은 뭐야? 이 울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 새라는 거. 그거는 변하지 않는 공통점인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울음을 만드는 거는 새다. 울음의 주체는 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 울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감각이 우리가 누군가가 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뭘로 알 수 있을까? 어떤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소리, 그치? 야, 쟤 운다. 이거 어떻게 알아? 현빈이? 이러니까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울음이라는 거는
하면요. 기본적으로 감각상으로 청각적 신상이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 이제 시각이나 청각이나 의견이 분분하게 했었는데 평가원에서 청각이라고 인정한 이후부터는 청각으로만 거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운다는 걸 알아채는 건 보통 소리를 통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울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왜 울어 보통? 슬프니까 울 거 아니야. 그치? 이 사람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는 보통 슬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 물론 가끔씩 춘기를 못 내겨 운다? 그러면은 봄이 너무 좋아서 운다는 뜻이야. 그런 예외를 빼고는 보통 운다는 거는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져야 돼. 자, 근데 여기서는 누가 운다고 했어? 새가 운다고 했어. 그치? 잘 생각해봐. 근데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 문화에는 딱 하나,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지? 감정을 느끼는 건? 무조건 사람밖에 없다고 했어. 근데 이 작품에서 누가 운대? 새라는 사람이 아닌 자연물, 동물이 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치? 이걸 보고서 뭘 알아야 돼? 분명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가 문학에서는 절대 감정을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지금 운다? 얘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새가 슬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 한 거야 지금 새한테 그치 감정을 이입한 거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새에게 감정을 투영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은 감정을 투영한다는 건 누가 누구한테 감정을 투영하는 거야? 사람이 자연물에게 해야겠네. 그치? 적어도 감정을 투영하려면은 그 투영의 주체는 뭐 해야 돼? 실제로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돼. 그럼 100% 누구일 수밖에 없어? 사람일 수밖에 없어. 자, 그럼 감정이 투영돼야 돼. 그러려면 사람이면 돼, 안 돼? 사람이면 안 돼. 왜냐면은 내가 사람한테 감정을 투영하잖아? 그럼 그걸 투영하는 순간부터 그 감정은 투영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감정처럼 보여. 실제 본인의 감정인 것처럼. 왜냐? 인간은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투영할 때는 인간이 아닌 자연물을 투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그게 그 사람의 감정이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간단하게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이입으로 정해두셔야 합니다. 자, 근데 감정이입은 모든 게 다 감정이입이 아니야. 자, 감정이입이 되려면은 일단 뭘 해야 돼? 감정이 드러나야 돼. 감정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뭐 운다, 웃는다, 슬프다 이런 거 있지.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이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나랑 감정이 같아야 이입이잖아. 다른데 어떻게 이입을 해? 그렇지? 그래서 화자와 그 인간이 아닌 자연물 대상의 감정이 동일해야 돼. 이게 감정이입의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돼.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 객관적 상관물만 가능한 거야. 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명확해요. 객관적 상관물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감정이입인 거야. 포함관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지. 객관적 상관물이 여기 있다면 감정이입이 조그맣게 있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즉 화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물체들, 다양한 대상들 그 중에서 감정 표현이 드러나 있고 화자와 정서가 일치하는 경우를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카테고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감정이입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 되지만 모든 객관적 상관물은 다 감정이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이 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때? 감정 표현이 나와 있고 화자와 감정이 일치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도 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갈게요. 널라와 실망나도라는 말 나오네. 이때 나와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비교 부사격 조사라 생각해야겠지.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우리 비슷한 말로 도곤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 기억나야 한다? 동명일기에 나왔었죠?
너보다 시음이 한. 우리 하나는 무슨 뜻이었지? 하나? 여름 하나니 할 때 하나죠. 많다라는 뜻이었지.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는데 그럼 어때? 쟤도 울고 나도 운다는 거네. 왜? 우리들은 같은 이유로 우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동병상련이란 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얄얄얄 방송이라고 지금 일단 그려보고 나가고요. 그 다음으로 갑니다. 가던체 본다. 물 아래 가던체 본다. 여기 한번 볼게요. 가장 제가 어이없어 하는 구절이네요. 이 부분이 가장 억지스러운 구절이랄까요? 자, 사연 한번 볼게요. 자, 가던체 본다. 물 아래 가던체 본다. 이거 한번 볼게. 자, 여기 또 새라는 말이 나와. 그럼 자연스럽게 뭘 떠올려야 돼? 여기 이연에 나왔던 우는 새를 떠올려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치? 근데 거기서 해석이 멈추는 게 아니고 뭐가 등장해? 새가 사실은 다른 뜻이죠. 이런 게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가던 새, 날아가던 새야. 첫 번째 새는. 그죠? 날아가던 새야. 근데 두 번째가 더 있어. 옛날에는 반미락을 새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가던 반미락, 이거는 갈던 반미락이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내가 보는 건 첫 번째 가능성은 뭐야? 날아가던 새. 두 번째 가능성은 뭐야? 내가 갈던 반미락이라는 땅. 이거 두 가지가 가능한 거야. 자, 그럼 내가 반미락을 바라봐. 그럼 난 뭐 했던 사람이야? 이건 내가 갈던 땅이라는 뜻이니까 나는 원래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2번으로 해석되는 순간 화자는 뭐 했던 사람? 화자는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새가 되었든 반미랑 됐든 뭘 본데 얘를 보고 있다는 거야. 계속 어디에 있는 걸? 물 아래에 있던 걸 계속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럼 물 아래가 어디일까? 이거야. 왜 물 아래라고 표현을 할까? 이걸 지난주에 군포중앙고한테 수업을 했었는데 되게 창조리가 나왔어. 물 아래에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물에 비추어진 게 아니냐는 되게 창의적인 답변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여기서의 물이라는 건 내가 지금 이미 청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청산은 꼭대기죠. 높은 곳이지. 그 산 아래에 보통 강이 흘러요. 그래서 강이 막 산에서 흘러내려와. 그러다가 그 강이 거의 아래 땅쯤에 내려왔을 때에는 거기에 뭐가 생기게 되나? 강이 있다는 건 마을이 생기는 뜻이야. 그럼 그 마을에서 뭘 해? 농사도 짓고 사람들도 모여 살겠지. 즉, 물 아래라는 거는 물의 거의 아랫부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청산과는 반대되는 속세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 아래라는 거는 속세를 가리키는 거야. 그럼 이건 다 뭐야? 속세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인 거지. 그래서 얘네는 전부 다 위치가 뭐야? 속세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지금 뭐 한대? 계속 보고 있대. 왜 봐? 내가 자꾸 마트 가서 뭘 봐? 장난감을 계속 봐. 그러면서 엄마한테 눈치를 줘. 뭐 해달라는 거야? 사랑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데 내가 계속 무언가를 힐끔힐끔 반복적으로 본다는 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갖고 싶다는 뜻이야. 그래서 속세에 대한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미련으로 표현되는 거야. 내가 아직 이것들을 속세에 있는 것들을 계속 본다는 건 거기에 미련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탐났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있대. 그 다음 내가 어떤 상황에서 걔를 보고 있냐면요, 잉묻은 장글란을 손에 쥐고서 물 아래를 본다는 거야. 속세를 본다는 거야. 그러면은 잉묻은 장글란이라는 건 뭘까라는 거지. 자, 일단 첫 번째 직관적으로 지역하면은 잉은 이끼를 가리키는 말이야. 장글란은 쟁기란 뜻이에요. 장글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끼 묻은 쟁기를 들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쟁기는 농기구잖아. 우리가 농기구를 매일매일 써. 그럼 거기에 이끼가 껴? 절대 안 껴. 근데 이끼가 꼈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농사를 안 지은 지가 매우 오래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 지금 이 사람이 쟁기를 들고 뭘 보고 있는 거야? 밭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쟁기는 어떤 쟁기?
농사 지은 지 매우 오래된 쟁기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건 내가 밭을 떠나온 지 오래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랑민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랑민, 유랑하고 있는 농민의 쟁기란 뜻이야. 그걸 들고 뭘 봐? 내가 한때 경작했던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쟁기가 아니고 은장도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 은장도라는 거는 은으로 된 조그만 주머니 칼 같은 거야. 보통 누가 갖고 다녀? 여자야, 남자야? 조그만 칼이면은 여자지. 남자는 긴 칼을 들고 다니니까 보통. 그래서 이거는 여자의 은장도야. 근데 여자가 이렇게 슬퍼할 일이 뭐가 있어, 당시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 별거 없어. 그냥 헤어진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신연한 여인의 은장도라는 해석도 당연히 가능해요. 당시의 고려가요가 남녀 상열지사의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때 여자는 보통 높은 확률로 이별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배회하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게 고려 후기의 가사예요. 고려 후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잖아. 고려 말은 사회가 홀라마야. 사회가 홀라마가 라는 거는 인재가 제대로 등용되지 않는 사회. 즉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때 사람들이 좌절하기 시작해. 보통 높은 확률로 나라가 무너질 때쯤은요 지식인들이 좌절을 진짜 많이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봤자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식인의 어떤 무기, 병기 같은 거라고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찌되었든 뭐야?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뭘 보고 있다는 거야? 속세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내가 이미 떠나온 것들에 대한 미련과 시련, 아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은 벌써 사연이죠. 사연도 쉬워요. 1인공 결인공하야 낮이랑 지내와 숨져 오리도 가리도 없는 밤이란 또 어찌하냐. 즉 1인공 절인공 이거는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 보니까 어때? 쓸데없이 이음을 받침에 붙였지. 이거 왜 붙인 거니? 그냥 형식적인 건 아닐 거 아니야. 한자가 아니니까. 뭐겠어? 이거지. 울림소리를 일부러 받침에 넣음으로써 경쾌함을 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1인공, 결인공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처럼 낮은 잘 지내왔대. 낮은 괜찮았대. 왜? 낮은 할 게 많아. 해가 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올 이도 갈 이도 이거 연음한 거죠. 연철 이거 적기죠.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라는 거야. 밤은 어때? 이때는 자동차도 없고 전기도 없잖아. 그러니까 밤은 진짜 외로운 거야. 그래서 낮은 어떻게든 지내는데 밤은 어때? 도저히 못 지내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낮과 밤이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낮과 밤의 대조입니다. 낮은 어떻게든 좀 지낼 수 있어. 근데 밤은 어때?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야. 그래서 뭘 강조해? 내가 밤이면 더 어때? 고독하고 쓸쓸하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그쵸? 아무도 안 오니까 더욱더 고독하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게 사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오연으로 갑니다. 자, 오연도 꽤나 슬픈 내용이에요. 자, 오연. 자,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는 돌인가. 지금 돌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네. 무슨 돌인지 모르겠어. 누가 어디에다가 던진 건지 모르겠고 왜 던졌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난 어떤 사람이야? 나는 미워할 사람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는 사람이야. 즉 나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근데도 어떤 거야? 누가 왜 던진지도 모르는 돌에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고 있다는 거야. 자, 우리 아까 울음은 뭐라 그랬어? 감각상으로 청각이고요. 감정상으로 슬픔, 고독, 비애, 절망 이런 거라고 얘기했죠. 도대체 해몽인 거지. 자,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 필연이라고 얘기하지. 다른 말로 하면 운명, 숙명 이런 거야. 돌은 뭐예요? 내가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자 숙명인 거야. 근데 이 돌은 어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럼 뭐해? 나를 울게 만드는 거지. 그럼 이건 뭐예요? 나를 울게 만들 수밖에 없는 내가 피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운명적인, 숙명적인 비애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비애, 슬픔이라는 건 네가 준 건지도 몰라. 왜냐면 나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했던 사람도 없거든. 그래서 왜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비애라는 게 닥치면 난 슬픈 거야. 피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거죠.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나는 일단 이걸 맞으면서 열심히 울었대. 그래서 내가 이거를 피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돌을 누가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반격도 안 했죠. 그럼 뭐 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체념하고 수용하기로 한 거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경으로 갑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바뀔 거예요. 가보자. 3월이 났다. 발 아래 자리 났다. 자, 우리 발 아래 이거 용비어천가 2장에서 배웠죠. 내희력 발 아래 하나니 바다에 하나니 이런 뜻이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건 뭐겠어? 똑같아. 1년이랑 똑같아. 살고 싶어라. 살았으면 좋았을걸. 살기라. 어디에서? 청산이 아니라 이번에는 바다에서 살고 싶었다라는 거죠. 즉 나는 지금 바다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유경의 핵심은 바다. 이게 뭐랑 비슷해? 1년에 나왔던 청산이랑 비슷해. 즉 유경은 뭐랑 비슷한 구조다? 1년이랑 비슷한 구조. 대응하고 있구나. 대칭적인 구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건 이 방안은 뭐예요? 청산이랑 유사할 수밖에 없겠네. 즉 화사의 이상형. 나는 지금 여기에 없다. 자, 그럼 이때 바다를 구성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남아자리 구조계 라는 말이 나오죠. 남아자리가 뭐예요? 해초야, 해초. 해초랑 구조계, 굴조계라는 뜻이에요. 내가 애써 노력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주워 먹으면서 해초랑 굴조개 같은 거 주워 먹으면서 뭐 할 거래? 소박하게 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뭐랑 똑같아? 사실상 1년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조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 7년으로 한번 갈게요. 가다가 들어라. 듣는 뜻이야. 애정지에 가다가 듣는데, 자, 내가 가다가 뭘 들었어? 근데 그게 어디냐면요, 부엌에 가는 길이었던 거야. 내가 부엌에 가는 길에 들을 거래. 뭘 듣냐면요, 사슴이 짐대라는 건 장대야. 여러분 올림픽에서 장대 높이뛰기 본 적 있지? 사람들이 폴대 같은 거 잡고 뛰어오르는 거 엄청 긴 거 알죠? 날카롭게 가늘고 거기에 사슴이 올라가서 뭐 한대? 해금을 켠대. 해금은 뭐야? 첼로같이 생긴 악기 있어. 그럼 말이 돼야 돼 이거. 사슴이 그 가느다란 막대기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고 있대. 그 말이 돼야 돼. 말이 안 돼. 그걸 심지어 난 뭐해? 부엌을 지나가다가 듣고 있다는 거야. 무조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 칠라는 일단 시작부터 뭐야? 절대 말이 안 될 것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얘들아? 불가능한 상황을 왜 가정하는 거야? 그냥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야.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런 느낌이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한 번쯤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이런 느낌인 거야. 혹시라도 하는 말에 하는 거. 즉 이 불가능한 상황이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의 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적. 기적을 소망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는 혹시나 하는 마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자, 굉장히 비현실적인 해석이고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사슴이 아니고
애초에 진짜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산대노름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산대노름이라는 풍습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보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슴이 올라간 게 아니고 사슴 분장을 하는 광대가 올라가서 하고 있는 거야. 이거의 목적은 뭐야? 그러면은 서커스 보러 가라는 거야. 왜 보러 가라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뭐 하자는 거? 이런 고난을 이승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의 시련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인 거야. 이런 재밌는 장면, 서커스 같은 거 보면서 이승하는 거지 지금.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겨내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해석 가능하다. 그래서 뭐가 되었든 간에 화자는 지금 이 상황, 내가 이렇게 힘들고 비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야.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든 아니면은 서커스를 보면서 해소를 하는. 그쵸? 그런 것만 좀 잡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이죠. 가다가 배부른 독이 설진 강수를 비춰라. 자, 가다가 볼 때 배부른 독은 뭐예요? 배가 볼록한 장독이라는 항아리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뭐가 있대? 설진, 강한 뭐가 있대? 강수, 술이 있대. 당시에 술이 비쳤으니까요. 그래서 항아리에 가보니까 뭐가 있대? 강한 술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뭐 했대? 그 술이 하필이면 뭘로 지어진 거야? 조롱꽃으로 빚어진 술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진 누룩이 뭐했대? 나를 잡았대. 그래서 내 어찌하리 있고 이거 뭐예요? 어떡할까? 어쩔 수 없지. 마셔주는 수밖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리법이긴 하지. 서리법이죠? 어쨌든 마시겠다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서리법인 겁니다. 그래서 술이 나를 잡았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셔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체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어쩔 수 없이 술이나 마셔야겠다. 얘가 나를 잡는 거를 반박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그냥 마셔주겠다 이런 느낌이니까 수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년에서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를 잘 보시면 되겠지. 자, 우리가 작품에서 문학에서 술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꼭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셔야 돼. 긍정적인 기능으로서의 술이 있고요. 부정적인 기능으로서의 술이 있는 거야. 민준아, 술 언제 마실래? 네? 술 언제 마실래, 민준이야? 정의된 이유에 언제 마실래? 어떤 상황에서? 언제 마실 것 같아, 민준이랑은? 친구들이랑. 뭐 할 때? 놀 때. 그러니까 재밌을 때 마신다라는 거지. 민준이가 얘기하는 술은 동그라미 술인 거야. 근데 보통 반대인 사람도 많다? 헤어졌을 때, 슬플 때, 내가 무언가를 망쳤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마시기도 한다는 거야. 그런 만큼 민준이가 말한 술의 기능은 뭐예요? 즐거울 때 마시는 술, 즉 다 같이 풍류를 즐길 때 마시는 술인 거야. 풍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거지. 근데 반대의 상황은 뭐야? 헤어지고 슬프고 성성하고 이랬을 때 내가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기분이라도 잊어보려고 상황에 수긍하면서 마시는 술이야. 그래서 체념의 술인 거야. 그거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차라리 잊자, 신음을 잊어보자,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건 뭐겠어? 이 사람 지금 재밌어 보이지 않지? 별로 노는 것 같지가 않지? 당연히 이걸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름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주객전도라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조롱꽃 누룩이 매화 잡사오니 이런 말이 나와. 잡으니 이렇게 가야겠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누굴 잡은 것 같아? 조롱꽃 누룩이 화살을 잡았겠지, 그치? 나를 잡으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조롱꽃 누룩이 나를 잡으니. 자, 그럼 이때 조롱꽃 누룩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술의 재료니까 술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술이 사람을 잡을 수 있어 없어 원래? 없어. 그럼 이 술이 뭐 한 거야 지금? 사람처럼 표현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객 전도는 일단 의인법의 표현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의인법이라고 해도 맞아. 그치? 그럼 이거 원래 문장은 뭐겠어? 실제로 누기 술이 나를 잡은 게 아니고 뭐야? 내가 술잔을 잡은 거지. 내가 술을 마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장을 바꿔보면 어떻게 돼? 내가 술을 마시니, 술을 잡으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작품에서 봤던 문장 있죠? 이 문장의 서술어가 잡다잖아. 이 서술의 주체는 누구니? 잡은 거 주체는 누구야? 문장에서는 술이죠. 얘가 주체야. 얘가 주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객체는 뭐야? 잡힘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여기서는 내가 객체인 거야. 근데 뭐예요? 원래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말은 누가 누굴 잡는 거야? 내가 술을 잡는 거야. 반대인 거야, 그렇지? 내가 주체로 들어가야 되고요. 술이 객체로 가야 돼. 그런데 괜히 어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술 마시면 너무 무책임해 보이잖아. 너무 알코올 중독 같잖아. 그러니까 슬쩍 일부러 표현을 살짝 뒤바꾼 거야. 어떻게? 주체를 객체와 바꿔. 객체를 주체와 바꿔. 이런 식으로 주체와 객체의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다른 표현을 저는 살짝 만들어준 거야. 어쩔 수 없이 먹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체념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구나. 내가 술을 마셨다? 이거 너무 주체적이잖아. 내가 뭔가 너무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술이 나를 잡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셨다. 이거는 뭔가 조금 더 체념적이고 그 슬픔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걸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객적으로는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원래 문장의 주체가 사람이야. 그 대상이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면 당연히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인 것처럼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미안해 그게 뭐니까요. 그래서 주객적으로 높은 확률로 의인법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할 건데 이번에 여러분들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추가된 해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잘 알아도 뭐냐면은 이거야. 조롱권 누룩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살을 잡는다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하나를 더 추가해. 누구를 잡는 경우? 나 말고 나와 헤어진 상대인 입을 가리키는 경우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야. 그럼 이게 주객전도라는 걸 알고 바꾸면 어떻게 돼? 첫 번째는 내가 술을 마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술을 마시는 거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내가 술을 마시는 거는 이거잖아. 상황에 체념하고 이 슬픔을 해소하려고 마시는 거야. 근데 이미 술을 마시는 건 뭐야? 이미 술을 마셨으니 이 어찌하기 있고 이건 뭐야? 이미 술을 마시고 바람이 있는데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의 체념으로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 내가 이 슬픔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우, 두 번째는 이미 술을 마시고 나를 떠나는 경우.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둘 다 결국은 체념인 거죠. 이미 떠나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슬퍼서 술이 땡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건데 여러분 학교에서 그것도 했죠. 오연이랑 6년 순서 바꾸는 거 했을걸? 그래서 이게 지금 작품이 누가 봐도 1년이랑 6년은 명확하게 대응이 돼요. 그런데 1년 6년을 대응이라고 하고 나니까 뒤에 남아있는 연의 개수가 먼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치? 왜냐면은 6년 뒤에는 2개밖에 없는데 1년 뒤에는 몇 개가 있니? 무려 4개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균형이 안 맞으니까 살짝 뭐해? 얘네 둘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6년이 5년으로 가고 5년이 6년으로 간다면은 내용상 뭔가 대응이 잘 되는 거지 서로. 그래서 얘가 만약에 5년이라고 친다면은 어디에 살고 싶다는 소망이 각각 한 번씩 시작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슬픔에 대한 게 한 번씩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새로 나오고 여기에서는 돌로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년은 뭐야? 그 다음 년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그런 슬픈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둘이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때? 고독함을 강조하는 거, 술을 마시면 체념을 강조하는 거. 이거 두 개가 내용상으로 대응된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 정설은 또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얘네들의 순서를 바꾸면은 매 영이 다 대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순서를 안 바꾸면은 그냥 1년과 6년 정도가 서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쉬었다가 우리 뒤에 10년을 경영하여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쉬세요.